어머니, 속옷은 웬만하면 손빨래 해주세요. 뭐? 속옷을 손으로 빠르라고? 네. 옷감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건조기 돌리시는 건 아니죠? 건조기는 안 돌리는데. 그러면 네가 씻으면서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되잖냐? 다른 손빨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죠? 속옷 정도는 네가 빨아도 되잖아. 아니, 그냥 애들 옷 손빨래 할 때 어머니가 같이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속옷을 빨아달라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이스 상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선옥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뭐든 해주고 싶었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려던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을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돌보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며느리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 씨는 자식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그저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불공평했습니다. 손주 한 번 제대로 봐준 적 없는 사돈은 극진히 대접받고 그동안 헌신했던 손 씨는 오히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손 씨는 일방적인 사랑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을 나와서 보란 듯이 복수해주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둘째였지만 결혼은 좀 더 이르게 해서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최근에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 딸 모두 손 씨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뒤 왕래가 잦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볼 수 있었는데 아들네는 손주들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엔 못 보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 씨는 아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올라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올라와서? 너희 집에서 지내라는 말이야. 2살, 3살짜리 손주들을 봐달라는 아들. 차 타고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우미를 고용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좀 그래서 그래요. 매달 드는 도우미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그 이유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의 말에 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둘 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손 씨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떡하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 아들은 한시빨리 올라오라며 성화였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오시면 되죠. 손 씨가 사는 집과 땅도 몇 필지 있었는데 전부 내놓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과 땅이 금방금방 팔리지 않을 것임은 아들도 알고 있었죠. 손 씨는 아들에게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못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질 급한 아들이니 내일이라도 다시 연락이 오겠지만 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에게서도 똑같은 부탁을 받았다가 들어주지 못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해야 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당시에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은 있었지만 한 번도 손주를 봐주지 못해서 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늘 가슴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엄마가 암인 줄도 모르고 애를 봐달라고 했다며 자신을 책망하며 울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혹시나 딸이 서운해 할까봐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이, 난 괜찮지? 근데 엄마가 힘들까봐 걱정이네. 둘이나 엄마 혼자 돌보는 게 쉬울까? 그렇긴 한데 어쩌겠어. 근데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몸은 괜찮지. 혹시 그러다가도 안 좋아지면 어떡해. 집은 팔지 마. 부동산에 내놓으라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집을 넓혀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 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딸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살 거면 비워두는 게 낭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손주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내려오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랐으니 말이죠. 딸과 전화를 끊고 나니 몇 년 전에 마을로 돌아온 이웃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 씨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이며 땅이며 다 팔고 떠난 이웃은 5년 만에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딸과도 연을 끊고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단칸방에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뒤에선 어리석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 씨도 내 자식이 그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굳이 집을 팔고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손 씨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되었죠. 엄마, 근데 애 봐준 돈은 준대지? 엄마 생활비나? 아들네 가기로 한 이틀 전 딸과 통화를 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돈? 그런 말은 안 하던데. 아들도 그런 언급이 없었고 손 씨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는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올라가서 생활할 만큼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세상에 돈 쓸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도 돈 있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안 쓰더라도 일단은 받아도. 손 씨는 됐다고 했지만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달에 6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애 둘을 돌보려면 힘드시니까. 하지만 흔쾌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손 씨는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중에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이라도 받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손 씨는 정돈해둔 집을 떠나 단출한 짐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네에선 어쩐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네는 쭉 같이 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손 씨는 어쩐지 그게 10년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올라간 뒤로 아이들을 봐주던 사람은 일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와서 한시름 났어요. 사람 쓰는 비용이 상상 초월이에요. 거의 한 사람 월급이 들어간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했던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둘을 온종일 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것도 연년생을 말이죠. 아시다시피 일이 바빠서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들 보면서 집안일도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빨라야 7시였습니다. 손씨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더 늦는 때도 허다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 내외가 식사를 집에서 잘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너희 정말 기운도 좋다. 둘째도 걷기 시작했고 첫째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치워야 했고 잠시 한눈을 팔면 사고를 냈습니다. 돌아서면 금세 거실은 난장판이 되곤 했죠. 애 둘을 보는 중간중간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손씨의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다들 애를 안 낳지. 둘이 함께 벌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그러면 애를 낳아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말이죠. 손씨는 그나마 자신이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실 때 안방도 좀 해주세요. 여태 안 하셨죠? 안방은 안 열어봤지.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정돈이 안 돼서 불편해요. 그래? 보통은 아이들이 노는 거실을 위주로 청소를 했고 작은 방도 돌아가면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불쾌할 것 같기도 했고 안방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에 열어본 안방은 참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부자리도 엉망이었고 화장대는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특이한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방이 이랬다면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열어보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시부모가 안방문을 열어보는 걸 싫어하지 않나 싶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히려 청소를 해달라는 걸 보니 희한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다른 곳을 청소할 때보다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정리했습니다. 손주들 낮잠을 재워놓고 안방 화장까지 청소하고 나오니 어쩐지 한숨이 샜습니다. 아이들만 봐주러 오라더니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만 나가면 집에 대한 신경을 끄는 아들 며느리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니 낮잠에서 깬 둘째 손주가 울었습니다.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황급히 손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내 손씨의 얼굴을 보고 웃는 손주를 보니 손씨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힘든 와중에 이렇게 손주들 재롱도 보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쳐도 아들네 집에 올라온 것을 손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만 더 젊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자식을 위해서 육아도 집안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해. 언제적이라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고생을 더 한다는 거야? 회사 똑같이 다니는 거 밖에 더 있어? 그래서 애 봐주는 사람도 자르고 엄마 불렀잖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번 달 구멍 난 건 어떻게 메꿀 건데?
네가 애초에 살림을 잘했으면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았겠지. 지도 사치 부리고 잘한 거 없는 주제에 땡땡거려. 뭐? 땡땡. 너 말 다 했냐? 너 지금 너라고 했냐? 너도 하잖아. 왜? 조금 있으면 때리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서로에게 퍼부어대는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분위기가 무척 험악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무서워 손씨가 작은 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안방 근처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 욕설까지 오고 갔습니다. 차마 듣기에 민망한 거친 말이 들리니 이걸 말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서로 할 말 못할 말이 한참 오가는 동안 손씨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내 뒤를 돌아섰습니다. 손씨가 말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손씨는 다시 손주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종종 깨는 둘째 손주 때문에 손씨가 데리고 자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성격이 불같았고 며느리도 이렇게 보니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불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싸우니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손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하도 뒤척였더니 이곳저곳 쑤시기도 하고 눈도 뻑뻑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손씨를 불러 물었습니다. 엄마, 시골에 밭이 몇 평이나 됐죠? 밭? 그건 갑자기 왜? 무슨 말을 할까 긴장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 묻는지 몰랐습니다. 집도 리모델링 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팔면 돈이 좀 되긴 하겠네요. 아, 그건 안 팔려고 했는데 안 팔겠다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왜요?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은 서운한 티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손씨가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에 서운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파는 것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기서 어차피 사시는 거 다 팔고 살림에 보태면 좋잖아요. 그 말은 손씨의 집과 땅을 팔아서 자신을 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차차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 내놔도 금방 팔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놔야죠. 제가 대신 알아봐 드려요? 아니야. 알아서 할게. 그러자 아들이 더는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또 묻자 손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차가운 말투로 알았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애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 힘들다면 어느 정도 도와줄 용의는 있었지만 손씨도 함께 살다 보니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집을 없애는 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는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손씨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주던 것을 4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남이었다면 애초에 한 달에 60만 원만 받으며 이 모든 일을 해주는 건 택도 없는 일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손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바보는 아니었죠.
6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생활비로는 부족한 돈이었고 20만 원은 큰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힘들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고 좀 부담이 덜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엄마, 용돈 보냈어. 용돈? 지난달에도 줬잖아. 보내지 말라니까 정말로. 딸은 오히려 손 씨에게 가끔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돈을 잘 버니 종종 이렇게 주곤 했는데 아들네에 있는 지금 받기에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엄마. 딸은 온종일 집에 갇혀 있는 손 씨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손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딸도 모르지 않았죠. 엄마, 무조건 희생하고 그러지 말어. 그런다고 오빠가 알아주나? 새언니랑 오빠 성격 몰라?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손 씨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싸웠다는 이야기는 딸에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불같은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도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사니까. 받는 돈을 4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싸우는 꼴을 보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이랑 씨름을 하다 지쳐 앉아 있었는데 첫째 손주가 던진 장난감에 얼굴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손 씨가 눈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손이 축축했죠. 손에 묻어난 피를 보며 손 씨는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손주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죠. 할미 괜찮아? 거울을 보니 눈썹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금방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반창고를 붙여놓았더니 인상이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며느리가 손 씨의 얼굴을 힐끔 보더니 관심 없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 씻고 올게요. 눈은 왜 그렇냐는 질문도 하나 없었죠. 그나마 아들은 일말의 관심은 있어 보였습니다. 눈이 왜 그래요? 장난감에 맞았어. 아, 그래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괜찮냐, 상처가 심하냐, 어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켠에 찬바람이 부는 듯 했죠. 벌써 아들네 집에 들어와서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눈 위의 상처처럼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헛헛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손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때? 첫째가 벌써 5살이었습니다. 남들은 유치원에 갈 나이였습니다. 손 씨가 처음 아들네 집에 왔을 때도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지만 며느리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6살에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죠. 6살 되면 유치원 보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4살, 5살 아이 둘을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는 건 손 씨에게도 중노동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긴 하지만 그래도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애들 엄마가 싫다는데 손 씨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결정에 주관하는 것은 손 씨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병나겠다 싶었습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와 무릎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간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수도 없이 반복하니 몸이 남아날 리가 없었죠. 엄마, 이번에 한 3일 정도 시간 낼 수 없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에 김서방 보너스 받았거든. 주말 껴서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게. 아이고, 보너스 받았는데 너희끼리 쓰지? 에이, 엄마만 그런 거 아니고. 시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둘이 가신다고 하셔서. 근데 엄마는 혼자니까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지. 그래? 여행을? 손 씨는 너희끼리 쓰라고 했지만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지친 일상에 어쩌면 그런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안 간다고 하면 내가 서운해. 시부모님만 보내드리는 거잖아. 딸의 말에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는 걸로 알게. 오빠한테 말해서 시간 좀 빼봐.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자 어느새 손 씨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퇴근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주말이니까. 금요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금요일은 어떡하고요? 그건 하루 정도는 사돈한테 맡길 수 없겠어?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허리 아파서 보호대 차고 계세요. 보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허리가 아픈 것은 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보호대까지 차고 생활한다는 사돈에게 애를 맡기자고 우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 씨도 서글펐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참에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반응은 더 격했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자고요? 좀 더 있다가 보내기로 이미 얘기 끝난 거잖아요. 어머님, 주말에는 제가 볼 테니까 금요일 말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만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요. 여행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애들을 아픈 장모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인심이라도 쓰듯이 주말에 자신이 아이들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 씨의 기분은 어떨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 씨도 이런 아들 며느리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참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사정보다는 자식의 사정이 우선이었죠.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가자고 했더니 떨떠름하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은 안 했어도 금요일에는 안 된다는 걸 보니 아이를 못 맡긴다는 사실을 아는 듯 했죠. 딸은 1박 2일로 갈 수 있는 여행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못 가는 것은 아니었기에 손 씨도 그러자고 하고 말았죠. 어머니, 속옷은 웬만하면 손빨래 해주세요. 뭐? 속옷을 손으로 빠르라고? 네. 팬티도 그렇고 옷감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건조기 돌리시는 건 아니죠? 건조기는 안 돌리는데 그러면 씻으면서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되잖냐. 다른 손빨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죠? 어쩌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속옷을 손으로 빨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옷감이 중요하면 스스로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속옷을 말이죠. 손 씨도 아무리 며느리지만 남의 속옷까지 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옷 정도는 네가 빨아도 되잖아. 아니, 그냥 애들 옷 손빨래 할 때
같이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속옷을 빨아달라 그래? 며느리가 하도 어이없다는 투로 중얼거리는 바람에 손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요즘 말하는 며느리살이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이스 상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어차피 빨래는 어머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내 팬티 좀 빨아달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그러자 비위가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는 며느리.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손 씨는 며느리와 한바탕 했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고 손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아들이 말리긴 했지만 손 씨는 이런 생활에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업신여김 당한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며느리는 손 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 씨를 모시고 살아주니 노동으로 갚으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 듯 했죠. 그러다 며칠 뒤, 손 씨는 밤늦게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자고 있지. 나 물 마시러 부엌에 나왔어.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용도실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둔 것이 생각나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그걸 모르고 부엌으로 나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나가려고 하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에이, 내가 엄마는 허리 아파서 애들 절대 못 본다고 잘 말해놨어. 거짓말이면 뭐 어때?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이유가 뭐야? 애들 봐달라고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건데. 애를 왜 엄마가 봐줘? 엄마 힘들어서 애 둘 못 봐. 그럼 내 맘이 아프지, 걱정 마. 박서방도 다 아는데 뭐라고 안 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아가씨한테 모시고 살라고 하던지 아니면 따로 방이라도 구해드려야지. 시골집은 박서방이 팔아버리기로 했지. 박서방이 투자한다 어쩐다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팔아오겠지 뭐. 시어머님도 자기가 알아서 내보내겠대. 난 몰라. 뭐가 좀 그래? 그래도 손주들 어렸을 때 같이 산 건 어머님한테도 나쁠 거 없지 뭐. 안사돈과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나가려고 잡았던 문고리를 탁 하고 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들려오던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오며 손 씨를 불렀습니다. 손 씨가 이내 문을 열고 나가자 며느리가 쏘스라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손 씨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었나 후회하는 데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손 씨도 아들 내외와 계속해서 같이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손 씨의 집을 팔아치워 돈을 챙기고 자신을 맨몸으로 쫓아낼 계획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악마 같은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손 씨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어차피 결국 너희한테 쫓겨날 거. 그냥 지금 가련다. 네? 가시다니요. 어딜요? 어디긴? 내 집이지. 아니, 지금 이 밤에 어딜 가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애들은요?
내일 당장 출근할 게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나가야 하니? 손 씨의 도끼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 씨가 큰 가방에 옷가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어차피 짐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 싼다고 며칠 동안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집히는 만큼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 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오해라도 내가 나갈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냐? 소란이 일자 아들도 나와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리둥절한 아들을 손 씨가 한번 노려보고는 짐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났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손 씨는 아들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네 집에서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겠죠. 손 씨만 그걸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바보 같은 외사랑이었고 결국 손 씨를 비참하게 하는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 씨는 아들 며느리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회사를 쉬게 되었네 어쩌네. 아픈 장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게 돼서 죄스럽네 어쩌네.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받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네 전화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바로 땅 일부를 옆 땅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밭을 넓힌다고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던 이웃이었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땅을 판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얼떨떨해 보였지만 아들에게서 더욱 격한 반응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혜진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 집 안 파신다면서요? 땅도 안 판다면서요? 아들이 소리치자 손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정리해서 이제부터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니 그 말 뜻을 알아듣고는 아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정작 힘든 건 저예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장남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여태 엄마 모시고 살았던 거 저예요. 앞으로 엄마 아프면 모시고 살 사람도 저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너희는 날 모시고 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잖냐. 더 늙고 병들어도 나 알아서 살 테니까 하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지 말어. 엄마 손으로 키운 손주들 이렇게 버리고 가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엄마는 너희가 버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해. 애 키워준 돈까지 달라고 하고 싶은데 연 끊는 값이라고 치마. 더는 엄마 재산 탐내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안 줄 거면 다 주지 말아야지. 혜진이는 왜 준 건데요? 저 열받게 하려고요? 엄마, 진짜 이러면 천벌 받아요. 그래, 나중에 누가 천벌 받는지 하늘나라에서 확인해 보자. 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바른 말 한 번 못하고 살았는지 억울하기도 했고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 끝에 후회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더 큰 후회만 남기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만 돈을 준 것에 눈이 뒤집힌 듯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통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복수 정도는 된 듯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계속 아들과 얽혀 마음만 어지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손 씨는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렸죠. 그러고는 딸과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면 이사라도 갈 마음이 있었지만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손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도대체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휴가 오고 싶나 보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남 사는 게 뭐가 궁금하다고. 쉬었다 가기에 좋잖아. 그 좋은 펜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아, 마음 좀 곱게 쓰자고.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 했던 거 잊었어?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정금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한 전 씨는 1년도 채 안 되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겨우 연락하며 지내는 먼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며 펜션처럼 이용하는 통에 전 씨는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전 씨의 몫이 되어버렸죠. 한적하고 조용한 말년을 보내고 싶어서 내려왔지만 오히려 1년 내내 북적북적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온갖 이유로 전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하고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전 씨는 시골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싫다면 혼자라도 탈출을 할 계획이었죠. 전 씨 부부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고 모두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벌써 손주도 넷이나 있었죠. 아들, 딸 모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씨는 말년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의 남편은 은퇴 후에 쭉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전 씨는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식당을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밥 좀 차려주고 가. 외출하려던 전 씨를 붙잡고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좀 차려 먹어. 오늘 일찍 나가야 한다니까. 청소랑 빨래는 내가 하잖아. 밥은 좀 차려줘야지. 냉장고에 어제 먹던 찌개 있으니까 그거 데워만 먹어. 전 씨의 말에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낮에 외출해? 에이, 나가려고 했더니 다들 바쁘다네. 은퇴 후에 남편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전 씨가 나가면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 그래서 늘 외출을 했습니다. 혹은 누군가 집에 초대하기도 했죠. 내일 저녁에 진순애가 온다네. 내일? 당장 내일 저녁에 시동생네가 온다는 남편. 전 씨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아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남편은 전 씨에게 한 소리 들으면서도 좀처럼 바뀌질 않았습니다. 아이 참 나가서 만나라니까 왜 자꾸 집으로 부르는 거야? 전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전 씨에게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온 지 오래됐잖아.
집으로 부르면 내가 밥 차려줘야 되고 그 수발을 다 들어야 하는데 왜 내 생각은 안 해? 그러자 남편의 레파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만 벌며 헌신했는데 오랜만에 오는 남편의 가족에게 밥 한 번 해주는 걸로 사람 기를 죽인다 어쩐다 하며 풀 죽은 척을 해댔습니다. 돈이야 남편만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오랜만에 오는 것이지만 그 밖에 친인척과 남편의 친구들, 모임 사람들까지 모두 합치면 1년에 손님을 몇 번이나 치르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진순에 갔을 때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전 씨도 한마디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오라고 했는데 어떡해. 다음부터는 밖에서 만날게. 매번 듣는 말이지만 전 씨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 빼면 큰 문제가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잘했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이미 해버린 약속이었기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 씨도 나이 들고 남 밥 차려주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밥도 차려주기가 귀찮은 마당에 말이죠. 저희 왔어요. 왔어요? 오랜만에 오네. 다음 날 저녁 시동생은 전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전 씨도 맛있는 것 해먹고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시동생이 떠난 다음 날 아침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좋아했고 전 씨는 기가 빠져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 씨를 앉혀놓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도 되어 있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문을 여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도 여기서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살 필요가 있느냔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살자고. 남편은 뜬금없이 귀촌을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전 씨는 대번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도시 살던 사람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전 씨도 남편도 고향이 서울이었습니다. 시골에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웬 시골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도 농사 짓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농사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말 농장도 빌려다가 작게나마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가? 당신도 조용하게 좀 살고 싶다며. 그런 말은 늘 해왔습니다. 사람들 등살에 못 살겠으니 좀 조용히 한적하게 좀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귀촌을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갔다가 영 아니면 다시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전 씨는 우선 거절은 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자식들과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처를 옮기는데 방해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진다면 남편의 손님들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사를 하는 게 남편보다도 전 씨를 위해서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전 씨는 성향이 정반대라서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었죠. 고민에 빠진 지 며칠이 지나자 나중엔 자연에 둘러싸여서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 나한테 맡겨. 진짜로 좋은 대로 알아볼 테니까.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반년도 안 되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차 타고 20분 거리에 큰 마트도 있고 작은 시내도 있지만 주택이 있는 마을은 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 천이 흐르고 뒤로는 낮은 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마당에는 남편의 소원대로 넓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전씨도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집에서 못 살아.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주택을 샀어도 여유자금이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어쨌든 집 끌어안고 죽을 것이 아닌 이상 서울을 떠나온 것이 어쩌면 잘한 일 같기도 했습니다. 이것 봐. 별채도 기가 막혀. 남편이 본체 옆에 있는 작은 별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평수가 크진 않지만 화장실이 따로 있는 잘 지어진 별채였습니다. 그런데 전씨는 별채를 보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죠. 행여나 누구 데리고 와서 재울 생각 말어. 아이 누굴 데리고 와. 우리 애들이나 한 번씩 오면 재우면 되지. 여기도 방 많은데 별채를 쓸 일이 있나? 본체에도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별채가 예쁘게 지어져 있어서 보기는 좋았지만 창고로나 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씨만의 착각이었죠. 처음 1~2달은 전씨의 바람대로 무척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날이 아직 쌀쌀해서 그런지 동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고 가끔 사람 사는 소리만 들려왔죠. 오히려 그 정도는 정감이 있고 좋았습니다. 남편은 겉보라면서 득이양양했습니다. 남편은 바람대로 농사를 지으며 무척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파트 생활과는 다르게 시골에 오니 오히려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풀리며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여보, 진순에 있잖아. 한번 와보고 싶다는데. 남편이 전씨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전씨가 도끼 눈을 했죠. 뭐요? 또 누굴 불러?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냐잖아.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한 번쯤 불러도 되지 않아? 나도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당신이 조용히 살자고 해서 온 건데 뭐가 벌써 외로워? 전씨가 황당함에 물었지만 남편은 또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씨는 시동생의 방문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있다가 간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잠도 별채에서 재우면 되잖아. 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이 밥 차릴 거야? 밥 할 거 뭐 있어? 마당에서 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는데. 김치도 밥도 내가 알아서 꺼내 먹을게. 손 하나 까딱 하지 말어. 전씨를 설득하려는 남편을 기가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사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새 가족을 초대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나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아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서울에 있을 때처럼 요리를 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기 때문에 요리할 일은 없었어도 주방이 전씨의 거신이 이것저것 내줘야 했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 저건 어디 있냐 물어대는 통에 신경이 쓰였고 앉아 식사 정도는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뒤에는 남편과 함께 뒷정리를 한다 쳐도 청소며 이불 빨래며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꼭 펜션 주인이라도 된 것 같네. 전 씨가 마당에 이불을 널며 중얼거렸고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전 씨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모든 지인들이 피서를 전 씨의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우리 애들 휴가 때 같이 내려가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전 씨의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조카들 휴가에 맞춰서 전 씨의 집에 오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아네도 같이 가요. 둘째 시누이도 함께 온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식구들이 다 함께 날짜를 맞춰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다 합친다면 10명은 좋게 될 듯 했죠. 4일 정도 있다가 오려고요. 이어서 한다는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4일 동안 전 씨의 집에서 묵으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전 씨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힘들어서 손님을 그렇게 많이 맞지를 못해요. 전 씨가 애둘러 거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이, 힘들게 안 하죠? 언니 신경 전혀 안 쓰이게 있다가 올게요. 우리도 쉬러 가는 거예요. 왜 싫어 전 씨의 집으로 오는 것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방도 많지가 않고요. 시골집이라 비좁아서 다들 힘들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낮에 놀다가 잠은 근처 펜션에서 자는 게 어때요? 전 씨의 집 앞에 천이 흘러서 그 주위로 펜션이 몇 채 있었습니다. 에이, 돈 아깝게 뭘 그래요. 그럼 그건 제가 예약해 줄게요. 차라리 돈을 좀 쓰더라도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4일 내내 전 씨의 집에서 손님들이 먹고 자고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운이 빠졌습니다. 뭐하러 쓸데없는데 돈을 쓰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귀찮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오빠나 언니도 그 시골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잖아요. 우리가 가면 좋지 뭐. 꼭 자신들이 외로운 전 씨 부부를 대신해서 와주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외롭지 않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는 대신에 남편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휴가 오고 싶나 보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남 사는 게 뭐가 궁금하다고. 쉬었다 가기에 좋잖아. 그 좋은 펜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아, 마음 좀 곱게 쓰자고.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4일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 했던 거 잊었어? 아니, 선아네는 처음 오는 건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남편도 전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설거지하고 다 했잖아. 그게 문제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여름 내내 있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전 씨와 남편은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 시누이들이 오는 것을 반대했고 남편은 휴가 계획을 다 짜놓은 것을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이 뭐가 되냐며 섭섭해했죠. 그리고 시누이들이 내려오기로 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빨래도 제대로 못했고 몸도 안 좋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손님 온다고 병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애들 왔다가 가면 그때 가면 되잖아.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한번 와보면 또 안 오겠지.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는 거 아니냐? 결국 남편은 전 씨에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죠. 언니, 이거 받아요. 고기 사왔어요. 다른 반찬 필요 없고, 요즘 고기가 비싼 건 알죠? 아, 네. 우리 4일 내내 먹어도 남으니까. 남은 건 언니가 냉장고 넣었다가 두고두고 먹어요.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속으로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씨는 거실이며 안방이며 포개져 자고 있는 인형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씨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채에도 몇 사람 자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머물면서 밤이고 낮이고 흥청망청이었습니다. 종일 술을 마시며 놀고 먹었습니다. 어린 조카 손주들까지 있어서 정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것도 홀로 멀쩡한 전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의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뒤에도 심란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은 그릴과 숯, 일회용 접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니 내내 깔끔하게 치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에는 전 씨가 치웠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이니 다행이었습니다. 4일 내내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니 하나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남편이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며 시누이는 속도 없이 웃으며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랑 언니는 우리가 와서 좋죠? 사람 사는 냄새 나지. 아, 그럼 아주 재밌게 잘 놀았다. 썩어 들어가는 전 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며 북적거리는 삶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부부지간에 이렇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다들 잘 쉬다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이렇게 민폐만 끼치다 가네요. 민폐는요? 저도 재밌었는데요, 뭘. 전 씨도 어차피 마지막 날이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텃밭에 있는 것들 좀 따가도 되나? 전 씨와 남편이 갖고 놓은 텃밭의 작물들을 너도 나도 따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들 전 씨의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텃밭에 들러 이것저것 따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이 지나도 뒷마당에서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빈 상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시누이. 20분쯤 지나자 꽉 찬 상자를 2개씩 트렁크에 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전 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뭘 따간다고 하면 보통 한두 번 먹을 만큼 가져갈 텐데 이것들을 챙겨가서 살림이라도 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챙기니 뒷마당이 휑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트렁크에 묵직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듯 했지만 그 성격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허허 웃고만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역시 시골 인심 좋네.
신우이의 말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인심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데 전 씨도 남편도 모두 도시 사람들인데 왜 시골 인심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차를 끌고 손님들은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엉망진창이 된 집을 정돈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전 씨가 아무 말도 없자 남편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애들이 급한 일이 있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노려보자 그 입마저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꿈도 꾸지 말어. 누구 부르면 그때는 내가 집 나가버릴 거야. 그럼 당연하지. 알겠어. 이번 시누이들의 방문이 너무했다는 것을 남편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불 빨래는 당신이 해. 그럼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 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 씨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란다고 내 살림을 엉망인 채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내려온지 몰랐습니다. 사람 피해 조용한 곳으로 왔더니 오히려 왕래가 별로 없던 사람들도 찾아오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널리고 널린 것이 펜션이고 숙소인데 참 바로 앞에 있는 전망 좋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전 씨의 집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장소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렴치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전 씨는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로 알아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 차려달라고 했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좀 집에서 조용히 쉴래. 전 씨는 기운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도 며칠간 귀따가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고요하게 좀 있고 싶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복병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내려오겠다고 한 것이었죠. 아직 전 씨 부부가 이사한 뒤로 아직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자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반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손주까지 하면 8명이었습니다. 시누이 가족들이 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다른 친척들은 다 왔다 갔는데 전 씨의 자식들만 모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여름 내내 손님 치르다가 송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3일 왔다 간다는 자식들을 뜯어말려 이틀로 줄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 여럿이서 뛰어놀고 문은 다 열어놓아서 실내는 목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틀 내내 틀어놓아 전기세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앞집에도 손주들 왔는가 본데. 하루 종일 울어제끼는 아이 목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전 씨의 집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소용없었죠. 에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좀 뛰어놀게도. 아파트에서는 못 그러잖아. 우리 집 마당에서 좀 떠드는데 어때? 도시 살 때가 오히려 더 조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굳이 휴가라고 친인척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방에 막혀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니 말이죠. 전 씨를 찾아온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식들이니 조금 나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라고 전 씨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려 더하면 더했습니다. 찌개 같은 거라도 좀 끓여줘.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들었습니다. 전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시골에 펜션을 운영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섭기까지 했죠. 너희가 좀 해라. 몇 달 동안 손님 맞느라 힘들어. 이틀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당신도 따라가지. 병원 간다며. 남편이 그런 자식들을 따라가지 왜 안 갔냐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가도 혼자 다녀올래. 그래도 어차피 올라가서 애들 집에 묵을 거잖아. 가서 호텔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있어도 남의 집에 안 가. 남의 집이라니. 자식 집인데. 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 가을이 되었을 때 홀로 서울로 향했죠. 병원 때문이기도 했고 며칠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참 모순적이었습니다. 말년에 좀 쉬어보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쉬러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이 상황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에 온 사실을 들은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아니, 엄마 호텔에서 잘 거야. 이틀 정도 쉬다가 내려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집에 누군가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이 좋네. 전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끄럽고 지겨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모임 사람들 있잖아. 여기 산이 좋다니까 단풍 보러 놀러 온다는데. 그 말에 전 씨는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모임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씨가 서울에 있는 동안 딱 하루라고 하는데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말 못하지? 손님들이면 전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남편이 알았다며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병원에 들린 뒤 이틀간 호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러두었던 시간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보이는 광경에 얼이 빠졌습니다. 집이 강도라도 당한 듯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집이 이게 뭐야?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그 모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집을 좀 하루 빌려달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전 씨의 남편은 이웃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 모든 일의 원흉이 전 씨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싶었습니다. 본래는 전 씨가 도착하기 전에 집을 치워두려고 한 모양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듯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접고 올라가자. 전 씨가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렸는데 전 씨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 혼자 서울에서 살게. 그럼 나 혼자 살라는 거야. 왜? 당신은 매일 손님도 오는데 외롭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부부가 따로 살아?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래? 어차피 누가 늘 올 텐데 뭐하러 밥 걱정을 해? 그러자 남편이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씨는 화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은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게. 진지하게 얘기하자 남편은 화를 내는 대신에 말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산다는 거야?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살 거야. 진심이니까 말리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 서울에도 집 하나 두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 아니, 당신은 올 생각 말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단호한 전 씨의 말에 남편은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냥 어깃장을 놓기 위해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일주일도 안 돼서 서울에 집을 구해 올라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대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전 씨의 짐을 들여놓으니 시골에 비할 바 없이 훨씬 좋았습니다. 층수가 있으니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도시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집이 작기도 하고 남편도 없으니 특별히 전 씨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이 오면 바깥에서 봤지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죠. 전 씨는 밥도 먹고 싶은 만큼만 조금 하고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말았습니다. 반찬도 조금만 있으면 돼서 사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 매일같이 청소하고 빨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들 수 있었고 가끔씩 나가서 지인들도 만나니 사는 게 참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전 씨의 성향이 달랐고 남 씨가 좀 염치가 없을 뿐이었죠. 전 씨는 전 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기가 손님 오는 게 좋으면 스스로 책임지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사하고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온 적은 있지만 다시 내려갔죠. 전 씨도 이렇게 남편이 가끔 올라오면 재워줄 용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발은 다시는 전 씨가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 밥 차려주는 일은 지겨웠습니다. 혼자 지내니 무척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로 왕래는 하며 지내니 황혼에 이혼할 것까지도 없었고 어쩌면 더 잘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그제서야 아주 평화롭게 각자의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그쪽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그쪽 아들보다 더 있으면 있었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주문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처음엔 예비사위가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 씨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은 해오지만 집값만큼 혼수와 현금으로 채워서 들고 오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집 명의는 예비사위 앞으로 하겠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정확히 반씩 내자고 했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싫다며 우기는 예비사돈의 꿍꿍이가 의심이 됐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젊은 부부이지만 벌써부터 재산분할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결혼이 앞으로 평탄할까 싶었습니다. 벌써부터 시부모 행세를 하는 예비사돈은 비상식적이었고 중간 역할은 하지 않고 무조건 제 부모 말만 맞다고 하는 예비사위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이런 집안과 가족의 인연을 맺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주 씨는 그 꼴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 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주예은으로 주 씨가 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죠. 딸이 어릴 때 병으로 아내를 잃은 탓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딸도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에 보통의 부녀지간보다도 친밀했습니다. 다행히도 주 씨의 벌이가 괜찮은 덕에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서러움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가능했던 이야기였죠. 딸 예은은 어려서 철이 들어 사고 한번 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주 씨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주 씨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금지옥렵으로 키운 딸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났던 남자친구를 주 씨에게 소개시켜준다며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솜씨가 없어서 요리 같은 건 못하고 대신 소고기 좋아한다면서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을 텐데 주 씨와 예비사위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는 자리인지라 신경 써서 고른 식당이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예은이가 좋다면 나도 좋다. 주 씨는 뿌듯하게 웃으며 예비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주 씨는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예비사위는 능력도 있고 준수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참 다정한 듯해서 둘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예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믿음직스러운 예비사위를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죠. 주 씨와 딸 그리고 예비사위는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식장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그래. 너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 그리고 집은 저희 둘 출퇴근하기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직장 근처로 알아보려고 해요. 마침 주 씨가 살고 있는 집이 딸의 직장과는 크게 멀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20분 안쪽으로 걸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주 오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닿는 곳에 있는 것과 멀리 사는 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정리할 것이라고 알렸고 마련해줬던 보증금은 딸의 비상금으로 챙겨줄 작정이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딸도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겠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비사위와 식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주말에 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는데 예비 사위와 상의를 하다가 주 씨의 의중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식장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비싸다며. 예은이 네가 모은 돈으로는 그런 거 했어. 집은 그쪽 집이랑 반씩해서 마련하면 되지.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 씨가 집값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 딸은 미안해했습니다. 아,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딸내미 결혼하는데 능력 있어서 집 사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그러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시집 보내려다가 우리 아빠 통장 텅텅 비면 어떡해? 아이고, 돈 걱정은 말어. 너 하나 시집 못 보내겠냐? 주 씨와 딸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부족함 없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상대방 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자 쪽에서 못 보탠다고 하더라도 주 씨가 다 낼 의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사위와는 전부 반씩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며 말이죠. 그래. 그게 나중에 말이 없어. 다행히도 상대방에서도 집값을 보태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만 순조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더라고. 뭐? 너 보고 일을 그만두라셔? 딱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눈치야. 애기 생기면 육아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에이,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일을 안 하고 살아. 나도 그래서 사람을 쓰고 일을 계속하겠다고는 말씀드렸지. 그게 맞지? 좋은 직장이 아까웠습니다. 물론 애를 직접 키우는 것도 좋았지만 능력이 있는데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라는 것은 가혹한 일인 듯 했습니다.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집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야. 주 씨는 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딸의 인생에 좋을 것 같지 않았죠. 너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 만약 너 스스로가 전업주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아빠는 솔직히 반대야. 나도 직장 계속 다니고 싶어. 주 씨가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가 있으니 어련히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도 의지가 확고했고 말이죠.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어. 결혼 준비. 그래. 집도 알아보고 해야지. 집은 주말에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아, 근데 아빠. 딸이 어쩐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어머님이 시댁 쪽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으면 하시더라고. 주 씨가 기억을 더듬어 예비 사위의 집이 어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을 못할 정도로 먼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했던 계획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희 힘들지 않겠어? 출퇴근하려면 하지. 주 씨는 딸만 괜찮다면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주 씨의 집과는 더 멀어지겠지만 예비 사돈네도 외동아들 하나 있으니 가까이 두고 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대신에 집은 시댁에서 해주시겠대. 뭐? 그쪽에서 전부? 그렇게 하시겠다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아무 말은 안 했어. 근데 석진 씨는 좋아하던데. 예비 사위가 기뻐할 만도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니
작은 신혼집을 구하더라도 억소리가 여러 번 들려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주 씨는 그 말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한쪽이 부담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옛날이라면 몰라도 요즘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었지만 사위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되도록이면 반씩하는 방향으로 얘기해봐.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예로부터 맨몸으로 결혼해서 좋은 취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정확히 반씩하고 집도 직장 근처나 중간쯤에 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에 좋게 말을 건네보라고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관해서는 별말이 없길래 주 씨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집을 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씩하자는데 싫다고 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주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을 보고 그리고 예비 사돈과 있는 예비 사위를 보고 이 결혼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게 되었죠. 예비 사돈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진이 엄마예요. 안 사돈의 눈은 인사를 하며 주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무언가 가늠하는 듯한 그 눈빛이 사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양가 식구가 많지 않아서도 그랬고 주 씨의 한쪽 옆자리가 비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사돈 될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대화는 예비 안사돈이 주도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아들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원하지 않는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은이한테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어지간하면 일은 그만뒀으면 싶어서요. 그 말에는 이미 딸이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주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도 예비 사돈이 한 말이 의외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 씨가 대답이 없자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시댁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뭐하러 계속 회사에 나가나요? 고대도 나아야 되는데. 아직 60대라고 들었는데 참 요즘 80대도 안 할 발언을 했습니다. 애기 키울 때는 사람을 쓴다던데요. 주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여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쓰면 어차피 돈 드는 거 나가서 일하는 의미가 있나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람 쓰는데 나가고.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 티가 나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 씨는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콱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엄마를 여행 딸을 빗대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말을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씨와 딸이 사색이 되어 있자 예비 사위가 제 엄마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망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 물론 예은이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직접 안 키우는 건 좀 아니죠.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딸 예은에게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이기도 했고 말을 전하는 투가 참 예의 없기도 했습니다. 생판 남이더라도 그런 주제는 삼가야 하는데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주 씨가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예은이에게 한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심기는 상했습니다. 딸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죠. 직장은 본인이 다니겠다고 하면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휴직해서 직접 돌보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가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돈은 친정에도 충분합니다. 예은이도 커리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으면 하네요. 주 씨가 다시 한번 말하자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거절한 일이니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후에 다시 설득하기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 씨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주제가 여자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집 말이에요. 예은이가 반씩하자고 했다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지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에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집을 해오겠다고 한다면 주 씨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에서 풍기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주 씨가 걱정하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력을 뽐내고 싶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언짢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네요. 제가 집을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 가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주 씨는 더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방 성품이 좋게 느껴졌다면 주 씨도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태도에 더욱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살지도 못할 조그만 집 같은 거 사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자의 말처럼 집을 사준다는데 극구 사양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여자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살 테니까 그쪽에서 혼수 넣으시고요. 그래도 집값에는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애들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어떨까 해요. 현금이요? 어차피 반씩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각자 내는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애들한테 목돈이 있어도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말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집값만큼의 지출이 있을 텐데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또 그러면 왜 반씩하자고 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서 새 차도 뽑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남으면 신혼여행도 가고 용돈도 하고요. 어차피 애들이 같이 쓰는 거니까 결혼자금 반씩하는 거 맞죠? 주 씨가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닐 듯 했습니다.
집 문제만 아니라면 이렇게 말씨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자 생각했죠. 혼수도 해가고 현금도 있다면 집 안에 왔다고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요. 집은 석진이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며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어째서 집 명의는 사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심정으로 주씨가 대꾸하자 여자는 자신이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사는 거니까요. 당연히 석진이 명의로 해야죠. 아니, 혼수는 쓰다 보면 가치가 없어지고 현금도 같이 쓰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하면 반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부동산은 자기들 앞으로 든든하게 두고 티도 안 나는 혼수나 현금을 집값만큼 가져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하도 자기들이 집을 사겠다고 해서 찜찜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집은 결혼 전에 샀으면 해요. 혹시나 나중에 분할할 때 아무튼간 재산이 누구 건지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하다 이제 이혼까지 언급하나 싶었습니다. 주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예비 사위를 바라보았지만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 쳐다보자 딸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딸은 주씨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든 차를 사주든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요. 집이고 뭐고 뭐든지 반씩해서 명의도 정확히 공동으로 해야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이혼할까봐 그러세요? 제가 분할 얘기한 거는요. 아주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애초에 이혼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쪽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여자가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거라는 여자. 주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반반하죠. 그게 싫다면 차라리 집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쪽에서 혼수하고 현금 주세요. 그러자 여자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누가 여자가 집을 해와요? 우리가 없는 집도 아니고요. 저희도 없는 집 아닙니다. 아니, 아들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 한 채 사주고 싶은 부모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네.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참,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집 사준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자꾸 반씩하자고 우기는 것도 저희가 의심이 되네요. 시부모한테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미리부터 선 긋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돼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야 기도 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집 명의는 당연히 사위로 될 것이었고 예비 사돈의 성정을 보아서는 주씨의 딸이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듯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꾸 집을 해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딸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남자는 길을 펴야 하고 여자는 길을 펴면 안 되니까?
아니, 말을 또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양 없이. 지금까지 교양이 없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네요. 그쪽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하자 그제서야 예비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아들 결혼시키는데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혼할 일 없는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 예은아? 그러자 딸은 사위를 희한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때서? 예은이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자 딸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앞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 안 할 건데.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그런 얘기는 진작에 나랑 했어야지. 네가 싫다고 그러길래 장인어른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지. 따로 묻지 않아도 사위는 예비사돈과 같은 뜻인 듯 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깔끔하게 반씩하고 명의도 공동명의 하면 되잖아. 그런 게 싫다면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만 하면 되고. 나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 해가겠다는데 왜 이런 걸로 따지는 거야? 어떻게 그게 집을 해오는 거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이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꿍꿍이가 있었으니 굳이 반씩하는 걸 반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주 씨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명의가 어찌 되었건 간에 신혼집을 받고 혼수만 넣은 뒤에 나머지 돈은 딸에게 따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명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겠다며 우기는 모양새를 보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훗날 잡음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딸도 목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주 씨는 대답을 종용하듯 쳐다보고 있는 여자와 예비사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있고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예은아, 장인어른 좀 말려봐. 뭐? 내가 왜? 예은아, 나는 석진 씨가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은 몰랐어. 뭐? 마마보이. 우리끼리 다 상의했던 일이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상견례 안 했어. 딸이 말하자 예비사위는 당황했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거 봐봐. 내가 말했지. 엄마 없이 크면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말이야. 이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예은이 너는 예쁘게 봐서 결혼 허락한 건데 말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끼어들어서 내 아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여자의 말을 듣자 오히려 주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을 떼주니 고민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런 결혼 시키고 싶은 줄 알아. 집 사준다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감사할 것이지?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야. 이 정도 조건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저희 의견이 일치하네요. 뭐요? 이런 결혼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에요. 댁들이 이 정도 조건에 결혼을 시킬 수 있을 줄 아세요. 주 씨가 여자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이 휘청거렸고 옆에서 여자의 남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예비 사위였던 놈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화를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뭐하러 결혼시킵니까? 계속 데리고 사세요. 뭐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딸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네. 이렇게 결혼하느니 저는 그냥 아버지랑 살겠습니다. 주 씨를 대신해서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는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여전히 앉아있는 조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결혼은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아세요. 자리를 떠나는 주 씨 부녀에게 여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되돌릴 생각을 하면 제가 그쪽 명의로 집이라도 한 채 사주겠습니다. 뭐요? 주 씨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호기롭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진창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곱게만 키운 딸이었는데 말이죠. 아빠, 나는 얘기가 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 이럴 줄은 자신도 몰랐다며 울먹거리는 딸. 주 씨가 예비 사위를 만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서글서글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줄은 몰랐죠. 연애만 하다 보면 딸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부모가 끼어들어서 문제인 것이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들 힘으로 결혼하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런 성품도 까맣게 모른 채로 지옥 구덩이로 딸을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고 해서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렇게 아들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해대는데 결혼하면 딸의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결혼 전에 알아서.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주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만남도 없이 결혼시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후를 털어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주 씨의 말을 들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헛헛한지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저당 잡혀 사느니 순간 상처받고 회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주 씨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을 취한 건 딸의 옛 남자친구인 석진이었습니다. 생각은 해봤냐는 석진의 물음에 딸이 누구냐고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도 웃고 말았죠.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내심 고민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되었죠.